1133페이지. 1133페이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네, 이 대목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마스크 벗고.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한 베이컨의 명제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 능력의 본성적, 윤리적 한계가 표명되고 있다. 이 지식의 한계에 대해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 그들, 바울과 솔로몬의 탁월함은 사실상 인간 지식의 범위가 될 만한 참된 경계와 한계를 규정한 데 있다. 이 같은 한정이나 한계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만 사물의 보편적 본성이 모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지식에 가할 수 있는 제한은 세 가지다. 첫째, 우리가 필멸적 운명의 유한한 존재자임을 망각할 정도로 지식에 탐닉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우리는 불신이나 불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이나 동의를 위해서 지식을 응용해야 한다. 지식을 불신이나 불평을 위해서는 지식을 추구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한계를 모르고 오만을 떨게 돼요. 인간이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너무 작아도 모르고 너무 커도 모르고 그런 것을 끝까지 추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령 중력은 왜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끝까지 추구해도. 그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탐닉하게 되면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론적 관찰에 의해 신의 신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걸려 있는데, 뭐 자연을 깊이 연구하면 신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 깊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아는 거고, 궁극 원인은 알 수 없는 거야. 아까 궁극 원인이란 뭐야? 중력이 왜 있지? 소금은 왜 짜지? 이런 질문들은 답변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기껏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 원래 중력은 있었어. 또는 원래 소금은 원래 짠 거야. 뭐 이렇게 동어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의 신비를 얻을 수 있는 양 신에게 도전하려는 것은 오만한 문제, 즉 지적 오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악이죠.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 한계는 하늘 또는 신의 영역을 범할 수 없는 인지적 한계를 말한 것임과 동시에 인지와 심지 사이의 하늘, 신에 의해 설치된 지식 윤리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감지 가능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정사와 연구에 의해 신의 본성이나 의지를 자신에게 드러낼 수 있는 빛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는 헛된 철학에 의해 망가진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은 신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알았다고 만약 알 수 없는 건데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정신 나간 놈이지.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아서는 위험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원자의 구조와 원자의 핵 분열을 몰랐다면 원자탄도 안 나왔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자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걸 알므로써 그리고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은 그런 네거티브한, 그것도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국제법으로 또 국내법으로 막고 있는 무식한 사람이나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이 알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구조를 알아서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인간이 그걸 국제법으로 지금 실험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복제할 수도 없이 지금 금해놨어요. 우리 국내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내법은 국내법도 따로 있지만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조항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타당한 법이라고. 네? 그리고 많은 자연에 관한 지식들은 인간을 말살시킬 정도로까지 가고 있다. 우리가 프레온가스 같은 걸 만들 줄 몰랐다면 F4라고 그러죠. 불화 결합물. F4는 오존층을 펑크내는 구멍내는 그런 걸로 지금 지목돼서 생산을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 이상의 선진국들은 생산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거래할 수도 없다고 그 프레온가스를 옛날 무스 같은 거 젊은이들 뿌려서 머리 빳빳하게 하고 남자애들이 하는 거 있지 그런 거나 냉매 이런 걸로 프레온가스가 쓰여지는데 그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이상의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만 당분간 생산을 허용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선진성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 막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뒀는데 궁극적으로 거기도 폐쇄해야 돼요. 그런 연구나 프레온가스 연구나 생산이나 사용을 폐쇄해야 되니까 많은 지식이 지금 퇴출되고 있죠.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들이. 왜 이 말을 특히 강조하고 내가 하고 있느냐. 베이컨은 그 지식을 그렇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대에 이 지식의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미 지식의 과일, 인식의 과일 또 선악과라고도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지식에 대한 경계가 있고 그리스의 신화에도 그런 아까 병들을 몰랐으면 되는데 그 병을 알게 돼 갖고 그걸 온 세상에 질병이 퍼졌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이런 말. 그런 것에서 결코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이거나 알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또 저 중간에는 알 필요도 없는 거 있죠.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 알 필요도 없는데 계속 그걸 파고들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에다가 인간의 사고를 낭비하는 거고. 가령 중세 때 바늘 끄트머리에는 천사가 몇 명 있는 것 갖고 논쟁을 하는데 한 명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라 계산을 막 해가지고 3명 있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는 뭐 수천 마리 있다고 수천 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거 갖고 뭐 한 명인지 세 명인지 수천 명인지 갖고 논쟁하는 것이 파고들고 논쟁하는 것이 뭐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자기 논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엉터리 없는 지식들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신의 피조물이나 작품에 대한 명상은 이것들에 대한 지식을 낳지만 신에 관해서는 결코 완전한 지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상의 만물을 비춰 밝게 드러나게 하지만 별과 천체를 어둡게 은폐하듯이 감각은 자연의 사실들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신의 사실들을 어둡게 은폐한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양초를 붙인 날개처럼 허술한 감각에 의지해 신의 비밀을 향해 날아오르려고 애쓰다가 결국 이단의 늪에 빠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곤 했던 것이다. 이카로스의 이제 그리스 신화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데 그 양초로 만든 날개를 타고 막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죠. 가까이 갈수록 뜨거우니까 녹아서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신을 향해서 신의 비밀을 알려고 그렇게 날아오르면 이카로스 같은 그런 운명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 같은.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인간에게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고 또
알아서 이익이 되는 선까지 지식을 얻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거지만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것을 계속 파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아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찾아들 수 있다. 만약에 원자탄에 관한 기술 지식을 선사시대에 알았다면 아마 인류는 전멸했을 거야. 한 방만 터뜨리면 그땐 다 죽으니까. 안 그래? 한 200만 정도 살았을 테니까. 몰랐던 게 참 다행이지. 지금까지 인류가 번식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서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고 또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베이컨은 여기서 오만한 지식욕을 버리고 인지로 확실히 알기에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저 신의 비밀을 탐구해서 권위궐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권위궐퇴는 권위궐퇴로 고쳐주세요. 궐로. 비울 걸자니까 의심스러운 것은 비워두고 위태로운 것도 비워둔다. 어떻게 하면 잘 알고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철저히 알되 의심스러운 것은 비워두고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심스러운 건. 그 다음에 위태로운 것은 비워놔라. 위태롭다는 것은 알면 다치는 그런 영역들이 아까 그런 생명 복제나 원자탄이나 이런 것들, 사실 원자탄 몰랐던 게 더 나았던 거죠. 원자력을 파괴적으로 이용해서 원자탄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만 나쁠지 모르지만은 원자력 발전소를 생산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식으로 발전소로 이용하는 건 좋다라고 하는 아주 그 수자원공사 주장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익들이나 기업주들은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65%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는데 프랑스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나라고, 그 다음은 일본인데, 일본은 이제 저 꼴이 됐는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만큼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탄이야말로 무기니까 나쁘다고 바로 말할 수 있지만 원자력도 문제가 많아요.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약 10년 걸려요. 10년. 근데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10년이야. 그 다음에 해체하는데 10년 걸려. 금방 막 때려부수고 그럴 수 없거든요. 폭파 전문가 불러다가. 방사능이니까. 그게 10년 쓰려고 앞뒤 20년 소모하는 경제적으로 어리석음이 들어있을 뿐더러, 문제는 거기서 폐기물이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은 쓰던 장갑이나 옷가지 것들이겠지만은, 고준위는 이제 플래토늄으로 변화가 된 우라늄이 반감되면, 플래토늄은 원자 폭탄을 만드는 무기로 쓰여요. 플루토늄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그냥 재래식 무기 수류탄 몇 개 까놔도 원자탄으로 변해버려요. 플루토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플루토늄이 나오는 쪽쪽 갖다 땅에 지하에 묻는 게 아니야. 상당할 정도로 누적이 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옮기거든요. 그 납으로 된 그런 드럼통 같은 데다가 납을 못 들어, 방사능이. 그걸 어느 정도 배가 가득 찰 때까지 축적했다가 버리니까 그때 폭탄 떨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재래식 대포도 오늘날은 유력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걸 갖다가 파묻어야 되는데 반감돼서 소멸하는데 5,000년 걸려. 5,000년. 우리 민족이 반말년인데
반발력 걸려요. 플루토늄이 사라지는 데까지 묻어갖고 땅속에서. 근데 땅속에서 묻혀서 가만히 있나? 어? 그게 어떻게든 인간 입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일단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 뭐 좀이라도 단층 구조의 이상에 의해서 지진이 나는 경우는 터져가지고 이게 플루토늄이 흘러나오겠죠. 뭐 지하수에 의해서 흘러가요. 흘러가면 지하수는 언젠가는 지상으로 나오게 돼 있죠. 어떻게 지하 세계가 연결해서 나오게 되면 그 물인데 그 물을 식물이 마셔. 식물. 그 식물은 그 물을 마시면 변화 기타 곡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방사능을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데다가 집적시킨다고. 물론 변은 나락에다가 집적을 한다고. 우리가 나락만 먹잖아. 줄기는 안 먹고. 보리도 맞아요. 보리에 집적한다. 보리 아래에. 나무면 우리가 먹는 과수의 열매에다가 집적해. 왜? 자기 몸에 안 지니려고. 내보내버리면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도 거기 많은 거기 창녀 매춘부들이 방사능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살으려고 그냥 창녀들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집단적으로. 반복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화장실에 빠뜨려 죽이는 식으로 자기들은 방사능을 씻어내려고. 우리 몸도 밖으로 나가는 그 새끼한테 갖다가 주는 구조니까 우리가 먹기도 쉽고 인간이 낳는 아기들이 바로 그 불구가 돼서 태어날 확률이 방사능이 산모가 감염된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봐야 돼. 산모는 나아질지 몰라도 아기는 방사능으로 인한 불구가 된다. 이런 거 다 따져봐봐. 그거 알았던 사실이 평화적 이용은 괜찮아? 그건 진짜 무식원자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문 대통령이 원자력으로부터 지금 내려버렸지. 그래서 발전을 못하게, 건설을 더 못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절차가 잘못돼서 뭐 5년 사이에 차근차근 내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짓고 있는 것을 중단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건 좀 실수라고, 실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큰 방향으로는 뭐, 옳은 것이다. 응? 폭증하는 전기 사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늘어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근육이? 전기를 올려서 경계를 마비시켜버리게? 폭삭 망하게 만들려고? 응? 그래서 우리 3.1 감토를 전부 거울로 덮어보려고? 모든 대체 에너지는 대안이 아니에요. 풍력이든 조력이든 태양광이든 보조적인 에너지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산업용으로 거의 다 쓸 수 있는 양을 공급하지 못해요. 지열도 그러고. 그런 것들은 쉽사리 이치를 옮겨 다닐 수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어마어마한 한국의 산업 에너지까지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할 수 있다. 보완하는 건 뭐 100% 찬성이지만 전체 에너지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나라를 망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내 생각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계와 가전제품들의 열 효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요. 엄청나게 전기를 낭비하게 되어 있다고.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런 산업용으로는 뭐 3분의 1 갖고도 독일은 돌아가도 한국은
온전히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 효율을 산업 전체에 걸쳐서 서구 수준으로 높인다. 그러면은 기존에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이면 돌아가니까 원자력 발전소 더 질 필요 없지. 있는 것도 허물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예? 그 다음에 AI, IT화하고 AI화가잖아. 이 기계들이 모조리. 그러면 컴퓨터 한 대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그 전기는 지극히 적은 소량이에요. 예? 근데 저 컴퓨터가 하던 일을 옛날에는 피댓줄과 톱니바퀴와 샤프트의 그 비례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어쩌고 저쩌거든. 9번 찧어라 쌀. 그러면 옛날 그 어마어마한 육중한 방앗간이 돌아갔어요. 지금은 그 조정하는 이런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전기력이 바로 모터에 그대로 옮겨져서 중간에 있는 그 트랜스미션이 싹 사라졌어요. 그건 컴퓨터로 그래서 그걸 컴퓨터 에이디드 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보조해 갖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매니팩처링. 그래서 CAD, CAM이라고 그러는데 CAD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는 거, 디자인하는 걸 CAD라고 그러고 지금은 다 공고에서 다 배워. 뭐 과학고라고 공고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 고등학교 이름이 바뀔 만큼 좀 그 기술이 바뀌고 첨단 기술로. 그다음에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제조 자체를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과거의 역학적 기계의 자동화 체계들이 프로그램 자동화 체계로 전환돼서 전국에 방앗간이 70년대만 해도 많았는데 지금 방앗간이 보이질 않을 거야. 왜냐면 작아져서 그냥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버릴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예 컴퓨터가 거의 전기를 먹지 않는 그런 기계들로 IT로 바뀌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다고 어마어마한 육중한 트랜스미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먹는 에너지는 천문학적인 그 차이를 보이겠죠? 그 격차가? 알아듣었어? 여학생들은 기계를 잘 몰라갖고 잘 들어온 거 알아듣겠어? 그 방향에서 전기 사용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고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던 중화학공업 시대의 에너지 과소비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화학공업 지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나라? 구로공단 없어졌지? 지금 울산이 마지막 남아서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 전 세계는 공단지대가 없어졌다. 독일의 그 유명한 누르게비트, 누르지대가 없어졌고, 리버풀, 영국의 리버풀 글래스고우를 연결시키는 그 삼각지대가 싹 사라졌고, 리옹, 프랑스의 공업지대가 리옹이거든, 사라졌고, 미국의 5대5 연안이 공업지대예요. 다 사라졌어. 디트로이트 뭐 다 그냥 거지도시 됐어. 응? 우리 지금 울산이 지금 그래 가고 있어 지금. 왜 그런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쓰여지는 기계를 생산하는 거잖아. 중공업지대에서 인간이 먹거나 입을 수 있는 의식주를 생산하지 않잖아. 근데 그 궁극적으로 그 중공업지대에서 생산하는 기계는 어디서 쓰여지느냐? 경공업이라고 불려지는 의식주 생산 지역에 쓰여지는 기계를 생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필요 없어지니까 중공업지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갑자기 인류가 살고 싶은 그 희망이 보이지? 그건 불필요한, 그야말로 나는 이상비대의 경제였다고 보는데, 그 중화학공업 시대라는 게.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해야만 자본주의 발전에 성공하고 자본주의 부자국가가 되고 산업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덴마크는 전혀 산업국가가 아니다. 뉴질랜드, 호주도 전혀 산업국가가 아니다. 네덜란드, 스위스는 반절만 산업국가다. 농업국가의 반절은. 그런데 무지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농업을 가벼이 보면 안 된다고 그러지, 내가. 농업, 목축업 이런 걸. 응? 다른 대안도 늘 있는
거고, 꼭 그렇게 산업이 전기가 없어지면 멸망한다 그렇게 볼 것도 없는 것이다. 응?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고, 해결책이 없으면 인간이 적응하면 된다. 적응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메시적인 행태로 그 조건에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뭐 아무리 해도 인간이 70억 이상 갈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러면 70억만 낳는 거야. 어떻게? 지금 뭐 100억인데 30억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기 새끼를 조금씩 낳아요. 잘 가르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막 줄어들어가 큰 문제죠. 응?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인구 조절을 통해서, 응? 적응해 가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그려가지고 인간을 협박해서 환경운동 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만들려고 하는 녹색당의 생각이야말로 내가 독일 있을 때부터 뒤지게 깠는데 가장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환경운동 하지 않아요, 사람. 잘 법을 잘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잘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 도덕을 갖추도록 해야지, 그렇게 인류의 미래를 암담하게 그래가지고 협박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건 정치가 아니야. 정치는 해결하는 것이지 협박하는 게 아니거든. 자, 또 읽어봐. 물론 베이컨의 세 가지 한계와 제한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동요한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제한은 인간은 어차피 필멸적 존재라는 헛소리를 뿌리치고 지혜의 관조, 관상, 진리 구경 활동으로 신적 불멸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행복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 즐거움 중에 그 사랑, 필리아, 히라보는 필리아를 말함으로써 플라톤보다는 한 족장 나아간 사람이에요. 사대계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대계는 사랑이 안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개의 덕은,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절제, 네 번째 덕목은 정의예요. 그럼 사랑이 없지. 기독교의 10계명에도 사랑이 없어요. 첫 번째가 뭐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두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나오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은 임금님을 신하가 공경하는 것이지, 그 부모를 공경해? 공경이라는 말은 뭐야?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걸 공경이라고 그래. 존경은 남을 높이기만 하고 자기를 낮추지는 않는 게 존경이고. 근데 효경, 공자는 효경을 가르쳤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효는 치사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걸 효라고 그래. 효예라고도 하고, 경이니까 받들어 모시면서 효예, 치사랑을 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말, 사랑하라고 했어.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된다. 자기를 낮춰서는 안 돼. 자기를 낮추면 부모님들이 대단히 섭섭해해요. 가서 네 아빠한테 가갖고, 소희는요 막 그렇게 말해봐. 좋아하겠어? 이 똑똑한 놈 나왔더니 바보 되어와서 누구한테 배웠냐고 따질 거야. 나는 안 가르쳤다. 너희들 나를 핑계도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다. 유진이 알았어? 그건 이해가 아니야. 근데 자기를 겸손히 하는 것은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공손히 하는 정도의 자기를 낮추는 일반적인 것이지 부모님한테 특별히 낮추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모한테, 임금님한테나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걸 자기를 분명히 낮춰야 되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를 낮춰서는 안 된다. 잘난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 부모들은, 이 새끼 잘나게 내가 나눴더니 와서 왜 등신짓을 배워갖고 자꾸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아주 언짢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모든 임금은 자기보다 나은 신하를 좋아하지 않고 극단적이면 죽여버려요. 근데 부모와 스승은 자기보다 나은 제자와 자식을 대단히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알겠어?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막 비슷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살다간 죽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다간. 응? 청남이란 말 알지? 청출어람, 청어람? 무슨 뜻이야? 선생님보다 어? 선생님보다 더 나은 제자. 원래 뭔 뜻이냐고. 몰라? 잠깐만, 근욱이나. 뭔 뜻을 몰라? 참. 쪽빛 하늘이란 말 알지? 쪽빛 하늘. 파란 하늘, 쪽빛 하늘이라고 그래. 그 쪽은 뭐냐? 쪽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것을 삶아서 물을 빼면 파란 물이 나와. 그걸로 이제 옷감을 물들이는데, 그 물들인 색은 이제 청색이지. 청색이 청출어람. 이 청색이 쪽남이거든. 쪽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데, 실은 삶아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청색이 청어람, 그 쪽보다 더 파라요. 그리고 줄여서 복잡하니까 청남이라고 그래. 청어람에 빼버리고 그냥 청남. 푸른색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부모보다 잘난 자식, 스승보다 잘난 제자를 청남이라고 그런다. 근데 부모와 스승은 청남을 엄청 이뻐해.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지? 어? 무슨 갑자기 어색해졌어? 어? 그러게 내가 왜 너희들 미워하는지 알겠지? 어? 대답을 안 해? 응? 그러기를 바라는 거. 그 부모 자식 부자 관계와 군신 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하나는 목숨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임금은 지금은 국가가 쥐고 있지만은 부모님은 절대 자기 자식 죽이려고 하지 않지. 두 개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책은 구약 신약 전편에 걸쳐서 두 개를 혼동해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제4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해놨지. 사랑이 없어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 신약성서 이야기고, 예수님은 자비라고 하는 사랑을 인도로부터 배워간 것이지, 인도 유학생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성경책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엔 둥 떠갖고 30살에 나타난 광야에, 30살인지 31살인지 광야에 예수가 나타나는 그 순간은 없어. 어디 가버렸어. 인도에 갔던 거야, 인도. 빼버린 거지. 인도로 유학 갔어요. 당신은 인도로 유학 가는 게 그 서구 지역에서는 큰 유행이었고, 피타고라스도 인도에서 20년 이상 유학 생활을 했고, 기타 많은 철학자들이 인도로 유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런 윤회설이나 상기설 이런 것들이 다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공통되게 다 갖고 있는 거야. 어? 그 얘기 알아듣지? 여러 번 듣지?
읽어봐, 유진이. 그러나 그는 같은 책에서 학문을 통해 불멸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 참, 이 말을 하려다 말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앞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그 점이 다른 점이에요.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했고 어떤 인간적인 덕목 중에는 최고 덕목으로서 이 우정을 들은 거야. 필리아를 우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뜻이 다 돼, 그게. 그런데 덕목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인간적인 덕목과 신적인 덕목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덕목은 신적인 덕목에 비하면 2등급 덕목이야. 신적인 덕목은 뭐냐면 소피아야. 지혜. 지혜를 계속 쌓음으로써 이 신적인 덕목을 쌓으면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서 이 지혜를 계속 쌓아가면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불멸의 덕이야. 근데 공자 맹자에 있어서는 인이예지에서 지혜는 말석에 있는 거죠. 사덕 중에 인이예지니까 인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고 나머지 꼴찌에 있는 게 그건데,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플라톤은 아예 사랑이 있지도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이 2등품 덕목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새끼들 상족을 못 올 놈들이지.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서양 놈들 전체가 상족을 하는 놈들이야. 아까 내가 장아무개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내가 내 책이 이거 나왔다라고 올렸더니 거기다가 나는 이런 책 읽어요 서 보냈는데 나는 교회를 왜 믿는가 그런 책을 찍어서 보냈어. 내 책은 제목이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잖아. 공자님한테 대항하려고 이게 기독교 교회에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예 했다가 이렇게 보냈어. 그 하나님은 참 질투심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사랑밖에 모른다고 답장이 왔더라고. 개떡이나 어디서 구약선서에 사랑이 나와.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그 사랑은 대단히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왜? 사람에 대해서만 사랑하고 동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식물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파시즘이야. 인간이 최고라는 거지. 그처럼 위험한 또 사랑도 어디 있어? 불교에서는 개미도 스님이 안 밟고 다니는데, 그지? 근데 불교는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감정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동물이 훨씬 더 감정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식물과 동물이 공유하는 하나의 감정이나 욕망이 있는데, 욕망은 감정이야? 감정이 있는데 근육이 뭐 같아? 동물과 식물 간의 공통된 욕망. 응? 그건 본능이고, 욕망은 성장력이야. 성장력. 그 욕망은 인간이나 기타 동물이나 식물에게 공통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려는 마음이 다른 동물이나 인간들도 있기 마련이다. 다른 동물들이 많이 다닌다면 막 뭐 온갖 밀림을 덧트고 다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 다른 동물도 조그마한 자기 오솔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로만 다닌다고. 식물들이 없는 데를 가급적 밟으면서. 사람은 바로 공자님이 고시라고 하는 나의 제자는 움터오르는 새싹도 밟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발도 밟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다는 말은 없고, 다른 사람은 그림자도 밟지 않게 덕스럽게 행동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리고 나무가 한창 자라는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고, 만약에 한참 자라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추운 겨울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줬다면 그건 효도는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공자님은 단호하게 나인 아니다 그랬어요. 불효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자라는 나무를 했다면 고목을 쳐서 와서 또는 쓰러진 나무나 이런 걸 갖다 뗐으면 몰라도 한참 자라는 나무를 베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군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산란기에 물고기 같은 걸 잡지 말라고 하면서 금어기에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서 파는 것을 규제하는 시장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환경 또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정치 사상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동물들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에서는 도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잡아먹어도 돼.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동물들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에는 식물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 먹으라는 소리 없어. 동물하고 인간에게 공이 식물을 먹거리로 줘요. 창세기에는.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그거 더하기 동물도 먹으라고. 그래서 동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